마지막 1초가 남았다. 말도 안 된다. 공정하지 않다. 왜 누구한테는 1초가 엿가락처럼 늘어나느냐.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찌르기 좋잖아요. 찔러서 득점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찌르질 않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다시 시합을 하도록. 정의라는 것은 공정함, 규범을 서로 동등하게 잘 지킴, 그런 질서가 유지됨. 이것을 찌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이 올림픽 정신인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정신이 정의의 충분 조건 중에 하나로 이 책에서 제시한 게 아닌가. 정의와 유관한 기준이 뭐냐? 냉혹한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 Justice 대신에 Righteousness, 디카이오신에 해당하는 용어가 정의를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원죄는 플라톤에게서 찾아져야 되겠죠. 보편적 정의는 의로움, 올바름, 근원적인 어떤 평등이나 공정함, 형평을 추구하는 것을 특수한 데서의 정의라고 하자. 그것의 핵심은 페어니스다. 하면은 그 둘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의론의 역사에서 롤즈의 대단히 천재적인 차관이 아닌가. 순수절차성이라고 하는 게 그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빠져 있는 것은 저는 좀 아쉽다. 그냥 분배정의라고 하자. Justice, 라틴어로 이우스, 권리의 물자의 분배. 분배정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지 않냐. 바를 정자에 오를 의자잖아요. 페어니스가 저스티스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는데 저스티스가 페어니스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롤즈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모를 리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빼고 가는 이유는 정의에 대한 본질적인 면을 못 다루고 있다. 그런 뜻이 함의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슈페만의 모랄리시오 그룬트 베그리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장은 4장인데요. 4장은 정의, 나와 타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과정, 2장과 3장이 도덕 주체가 어떠한 식으로 가치를 인식하고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논했다면 4장은 다른 주체, 도덕 주체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이신 박창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이신 류지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즐겁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4장이 사실은 그 일반적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제 가장 흔하게 논의가 되는 윤리학적 어떤 문제들, 특히 이제 정의라는 것을 뭐 누군가는 윤리학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어떤 제가 문제를 던지기보다 어떤 문제를 느끼시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장의 뒤에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양의 전통적인 어떤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장이고,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들을 몇 가지 잘 짚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톤이 제기했던 정의는 강자의 이익 내지는 무기인가, 아니면 정의는 강자의 덕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한 축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제 분리된 분배 정의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교환적 정의.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정적 정의라고 하는 요소를 달리 해놨습니다만 그걸 두 가지로 분리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논의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의 정의와 관련된 특히 이제 분배 정의 내지는 정의 일반과 관련된 전통적 지혜를 매우 잘 요약해서 전달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대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 그러니까 롤즈 이래로 정의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논의에 대한 언급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의 성격이 청중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강연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강의할 때 간혹 인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슈페만이 표현한 정의는 강자의 덕. 그러니까 트라시마커스가 강자의 이익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강자의 덕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강자의 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좀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이 책이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입시 문제로도 낸 적이 있고요. 플라톤은 정의는 강자의 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이런 물음도 제가 이제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듣고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한 식의 설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는 그 하나의 그 수사학에 불과하지 별로 그 내용이 없는 얘기다. 즉 그것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허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그 정의와 관련해서는 그 저도 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뭐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저스티스를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마땅한 또 번역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면 생각도 드냐면 정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분배정의라고 하자. 왜냐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분배가 꼭 재화의 분배만이 아니라 분배의 좀 폭을 넓히면 사실은 소위 이른바 justice, 그러니까 라틴어로 ius라고 말하는 게 로마에서부터 실제로는 분배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뭐 권리의 분배, 뭐 혹은 뭐 물자의 분배, 뭐 이런 거여서 이거 차라리 그냥 분배정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지 않냐. 이게 보통 정의라 그러면은 무언가 그 훨씬 더 그 강한 뜻으로 나는 옳은 사람이고 뭐 말 그대로 바를 정자에 옳을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슈페만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덕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사실은 동양권에서는 정의란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말도 동양에서는 쓰지만 사실은 서양어에서 뭐 정의롭다, 뭐 just하다, 뭐 사실은 이게 정의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억울한 사람 없이 잘 분배가 됐다 뭐 이런 뜻에 좀 가깝다고 생각해요. 페어하다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페어랑 또 딱 같게 놓으면 또 이제 아주 가까운 뜻인데 페어보다는 조금 더 추상성을 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러니까 페어니스가 저스티스의 어떤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스티스가 페어니스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건 충분 조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슈페만의 정의 개념은 이런 어떤 그 분배 정의라고 딱 해버리면 담기 어려운 또 정의의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번역, 개념의 번역도. 그런데 이제 저는 오히려 요 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사실은 이제 유 선생님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견해인데 정의에 대한 서양의 이런 이론을 잘 정리해 놨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의와 관련된 관점 혹은 이론이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한계들이 있다. 근원적 의미에서 좀 더 뭐 추상적 의미에서 근본적 층위에서 정의 개념을 다루면 사실은 기존의 정의 이론들이 마치 뭐 전제하고 가거나 혹은 외면했던 이런저런 요소들이 드러나고 나는 이 장에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제시하겠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느껴지거든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가 정의론이 실제 71년도에 나왔고 이 책 80년도에 쓰였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롤즈에 대해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롤즈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는 모를 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다 빼고 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롤즈의 정의론이 구체적이고 뭐 다 좋은데 정의에 대한 본질적인 면은 못 다루고 있다. 사실 그런 뜻이 함의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내용에 보다 보면 절차의 공평무사함도 정의의 일부다라는 말로서 이제 퉁치고 가는 그렇죠,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어떤 보수주의자의 정의관을 그대로 잘 드러냈다라고 봐서 이 전통적인 정의관을 잘 정리했다라고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이제 아까 정의라고 옮기는 것이 좀 불충분한 것 같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 원죄는 아마 플라톤에게서 찾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론에서 뭐 번역하신 분도 그걸 정의라고 안 하고 올바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플라톤은 뭐 국가 내지는 사회 제도에서의 정의나 그냥 정의란 용어를 쓰자면 인간의 정의론이나 정의의 이데아라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걸 달리할 수 없어서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의로움, 영어로는 justice 대신에 righteousness. 그리스어의 디카이오신에 해당하는 용어가 정의를 전반을 포괄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좀 혼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말로 정의라고 옮기면 이게 뭐 좀 그렇고 또 그다음에 아까 분배나 교환에서의 정의하면 그건 앞에 얘기한 정의하고는 또 좀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덕으로서의 정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정의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의로움 내지는 올바름 이거는 그러니까 규범을 일반적으로 잘 준수하고자 하는 탁월한 성품 뭐 이런 걸 그냥 그렇게 보편적 정의라고 얘기했고 그거 외에 가치의 배분이나 아니면 무슨 보상과 처벌과 관련되는 영역에도 특별한 것은 특수한 정의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의 핵심은 페어니스다 내지는 어떤 인간관계의 근원적인 어떤 형평 또는 뭐 이소테스니까 평등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어떤 평등이나 공정함 내지는 형평을 추구하는 것을 특수한 데서의 정의라고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서 슈페만은 그 둘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아니라 정의는 강자의 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어떤 righteousness의 측면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뒤에 분배정의나 교환적 정의를 얘기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특수적 정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분배정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의의 근원적 측면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본인도 이제 포멀이라는 표현을 써서 형식적인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같은 경우는 같게 다른 경우는 다르게 각자의 가치에 비례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어떤 경우가 같은 경우고 어떤 경우가 다른 경우인가에 관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매우 포멀한 거라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분배의 지침이나 아니면 그 어떤 보상이나 처벌의 기준을 전혀 제시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와 유관한 기준이 뭐냐. 적절하고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어떤 경우는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이 되는 영역이 있고 어떨 때에는 비례성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비례성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과조차도 매우 그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그 비례성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신 외에는 알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했다고 보여지니까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각자는 능력껏 일하고 그 다음에 노동 기여에 따라 분배받는다. 여기서 표현으로 성과에 따라 분배받는가.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공산주의가 되면 각자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막스는 역사 발전 단계를 놓고 정의에 유관한 기준을 두 가지를 결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성과에 따른 비례성의 기준, 다른 하나는 필요에 따른 비례성의 기준을 이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필요에 따른 기준은 정의를 넘어서는 것 같고 성과에 따른 기준은 냉혹한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필요는 완전한 풍요 세상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핍에 처한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엄밀하게 자기의 얘기는 안 합니다만 성과에 따른 비례성의 기준과 그다음에 그 기본적 필요에 따른 그 분배가 적당히 결합되면서도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어떤 산술적 평등의 기준을 상호 보완하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결합하는 수준 내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의와 유관한 기준으로 얘기됐던 몇 가지 기준들, 절대적인 평등 기준을 산술적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 기준 또는 업적 기준, 뭐 노동 기준, 이걸 몽땅 성과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 기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잘 정리한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이제 봤을 때 그 신자유주의자들이 정의 기준을 얘기하지 않는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기준들 가운데 어떤 것도 정의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반성 때문에 이게 정의에 대한 회의주의가 나타나게 됐고, 그 회의주의로부터 결과를 정의로운 결과의 기준을 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절차의 공정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게 이제 롤즈의 문제 제기인 것이고, 아마 그건 정의론의 역사에서 롤즈의 대단히 천재적인 착안이 아닌가,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빠져 있는 것은 저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의 논의, 전통적인 정의와 관련된 서구의 논의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선생님과 저희 입장에 그 엄청난 거리를 한 번 더 느끼게 하는데, 제 말씀 드리기 전에 박 선생님께서 네, 나는 최근에 그 올림픽에서 이 우리 정의의 주제와 아주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펜싱 이번에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따고, 남자 펜싱이요. 그다음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따잖아요. 근데 전혀 팔로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이 뉴스로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지금 저는 빠져 사례입니다. 근데 지난번 올림픽에서는 우리 여자 선수가 아주 훌륭한 경기를 했는데, 오스트리아 여자하고 이제 붙었는데, 그 오스트리아인 심판이 그 심판도 여자 심판관이었는데, 그 심판이 마지막 1초가 남았다 그러면서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저쪽이 유리하도록 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1초가 30분이나 되느냐라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전 국민이 들끓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공정하지 않다. 왜 시간이 똑같이 흘러야 되는데 왜 누구한테는 1초가 엿가락처럼 늘어나느냐.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의감을 들끓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를 잘했죠. 그래서 그 튀니지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 따는 광경 중에 전 세계에서 언론이 주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튀니지 선수가 물론 우리나라 선수가 유리하게 이기고 있었어요. 튀니지 선수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보통은 넘어지면 찬스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찌르기 좋잖아요. 찔러서 득점을 한답니다. 되게 그렇대요. 난 몰랐는데 되게 그렇대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찌르질 않고, 그 키 크고 잘생긴 우리나라 그 펜싱 선수가 다가가서 딱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다시 시합을 하도록 딱, 그 광경이 굉장히 그 유명해졌다고 하더군요. 화제가 됐군요. 네, 그래서 내가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 정의라는 것은 공정함, 그리고 규범을 서로 동등하게 잘 지킴, 그런 질서가 유지됨, 이런 것을 기본적인 형식적 정의라고 한다면, 아까 비례적 정의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재의 맨 마지막 내용은 사마리아인의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론 이 펜싱 경기에서의 룰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고, 이 선수가 저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뒤로 후퇴하다가 넘어진 거는 자기 탓이고, 그것은 당연히 점수를 잃을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그걸 자기의 유리한 기회로 삼지 않고 어딘가 나의 정의감에는 이것을 찌르는 것은 그럼으로써 내가 득점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자, 제 자리에 가서 똑같이 동등하게 다시 붙자,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한국 선수야말로 무엇이 올림픽 정신인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세계적인 뉴스. 그런 행동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나는 거기서 굉장히 그 한국인으로서 고무되면서. 선생님도 또 국뽕이 차오르셨고. 국뽕이 차올랐지. 왜냐하면, 나는 이번에 이렇게 스포츠하고 그런 과정에서 쭉 지켜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길을 잃고 어쩌고 할 때 뭐 도와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시골 사람들 서로 너무 많이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문제였지. 항상 남의 상태에 관심이 많고 예의주시하고 혹시 필요하면 도와주고. 근데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특히 그 서양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요. 너무 관심이 많은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낯선 땅에 와서 물정이 어두운 사람들은 사실 아쉬운 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지 않고 늘 이렇게 물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굉장히 그 한국에 와서 따뜻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그 부분이 있거든요. 비례적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초과 의무. 내가 꼭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해주는 게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그 베푸는 부분 그런 부분을 글쎄요 법으로까지 만든다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신이 정의의 한 영역으로 분명히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돼야 할 정의의 충분 조건 중에 하나로 이 책에서 제시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엉뚱하게 올림픽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성형 엉뚱한 말씀, 정말 렐러번트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오늘은 모두 까기 모드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모두 까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분석윤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의 맨 마지막에서 또 여전히 전통적인 견해를 그대로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관련해서.